로봇, 휴머노이드를 주 업종으로 한다는 회사가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깜짝 놀란 게 100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깜짝 놀란 게 100만은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거 두 가지를 소개를 좀 드릴게요. 중국은 그래서 아예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철 아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나름 바쁘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재전쟁 2 네. 그 다큐를 봤거든요. 예. 제가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네. 무거운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거기 이제 많이 등장을 하셨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찍으시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으셨던 혹시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인재전쟁이 우리 사회에 참 좋은 그리고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소위 스템 인력이라고 불리우는 네.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는데 전 국가적인 노력을 하는 게 이미 뭐 20년 이상 된 이야기거든요. 20년이나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참 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걸 보면 네. 기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너무 무시되고 있었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고 네. 거기서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걸 우리 사회가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중국 하면은 뭔가 막 얕잡아 보는 뭐 그런 일반의 시선들도 있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중국이 진짜 이렇게까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구나. 특히 그 인재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걸 보면서 이제 뭔가 객관화하는 그런 좀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도 보면 중국 망한다, 막 중국을 좀 이렇게 깔보는 듯한 네. 그런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면은 또 유튜브를 이제 제작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네. 그런 걸 또 안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중국의 좀 기술 발전을 한국인이 유독 좀 이렇게 약간 얕잡아보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하죠. 그게 좀 객관적인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기저에 뭔가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네. 과거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업용 기술로 볼 때 중국보다 한 수, 두 수 위였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팬데믹이 한 거의 3년 정도 되죠. 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중국하고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 중국과 격리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이란 국가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몇 달 있다 가보면 벌써 이만큼 변했어. 그렇죠. 또 몇 달 있다 가보면 이 동네가 어디지? 뭐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죠. 그런 중국의 변화가 그 수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중국이 머물렀던 자리를 지금도 거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착각을 봅니다. 네. 하고 있는.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과 격리된 시간이 5년이 넘었구나.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마라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제 워낙 이제 피지컬 AI가 중국이 빨리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많이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야 다시 중국이 저렇게까지 성장을 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박사님이 보실 때 이 정말 피지컬 AI, 이 넥스트 AI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네. 기술력 차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휴머노이드만 해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6월이니까 4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로봇 휴머노이드를 주 업종으로 한다는 회사가 등록된 회사 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100만 개요? 100만 개를. 그 많은 100만 개라는 기업들이 그럼 상상이 안 다 돼요. 제대로 네. 사업을 하느냐? 네. 아니겠죠. 아니 그래서 반의 반만 얼추 네.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25만 25만 개. 개잖아요. 거기서 반은 망했다 쳐도 10만 개가 넘잖아요. 네. 이 질량, 이 매스, 네.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것이 생태계를 이루고 이것이 커다란 하나의 산업군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고 급속도로. 저희는 아주 우리에도 좋은 기술이 있어. 그 틀림없지만 이렇게 세볼 수 있는 숫자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꼽는 예, 정도. 전부 손가락으로 예. 꼽는 수준이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격차, 이것이 가져오는 경쟁력의 차이가 두려운 거죠. 와, 그 정말 매스, 그 양으로 승부하는 예. 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뭐 기존의, 뭐 새로운 기업도 물론 나오겠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더 돌아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인재들이 이쪽으로 좀 과학기술 쪽으로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특정 분야에 단기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에 따라서. 예. 근데 중국에서 정부의 지원이라는 건 건국 이래 마르고 닳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럼 중국 정부가 지원 안 하는 건 뭘까요? 이제 경공업은 지원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부가가치는 높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지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퇴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지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다 보니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렇다. 이런 논리는 대부분의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네. 주 원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박사님 오실 때 어떤 예. 게 주 원인으로 좀 이런 과학기술에 막 중국 인재들이 빨려 들어가는 걸까요?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잘 되는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몇몇 잘 나가는 산업 빼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굉장히 어렵죠. 중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이제 점포들이 있는 거리라든가 가보면 불경기가 그야말로 느껴집니다. 일반 소매 업종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저우에 그러니까 육소룡, 딥시크 등으로 유명한 항저우에 우리로 치면 이제 코엑스 있는 자리 그런 데를 갔어요.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쫙 있고 아주 휴머노이드니 뭐니 왔다 갔다 하고 첨단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뒷골목을 가보면 음식점들이 문 닫은 데가 많고요. 우리나라의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빈 음식점이 많다고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겠죠. 근데 거기가 그래요. 그리고 파는 음식도 종류가 소위 값싸고 양 많은 거 위주로. 이게 좀 팔리고 좀 비싼 데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곳. 그러니까 산업이,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곳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쳇말로 걸칠 수만 있으면 다 그쪽으로 이렇게 걸쳐 보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정부 또한 그걸 장려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네. 소위 다른 나라한테 많은 비난을 받는 게 과다한 생산을 해서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해서 자기들도 별로 그 이득을 못 보지만 남의 나라 산업을 망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인들도? 예,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제 저처럼 이제 중국의 정책을 계속 이 관찰해온 사람 입장에서 네. 보면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해서 저가 염가로 파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네. 얘기가 중국 내에서는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 글로벌 있던 네.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중국 내에서 많이 나왔어요. 벌써 20년이나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이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뭐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이걸로 돈 벌고 있는데 문 닫으라 소리야? 네. 이럴 수 없죠. 그럼 하고 있는 사업은 문 안 닫고. 근데 할 게 별로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하는데 돈 벌고 있다고 생각되는 걸 자기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자동차예요. 상하이 자동차가 딱 자동차를 중국 최초로 만들어서 파니까 네.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장수성에서 보고 그럼 우리도 그거 다 만들어.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하나 생기면 앞에 그 업스트림에 많은 부품 회사들이 그렇죠.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세금이 성정부로 막 들어와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자동차 회사 하나 생기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어마어마하게 되죠. 막 일자리 생기고 취업 문제 해결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밑에 있던 저장성도 나도 우리도. 너희만 네. 재미 보면 안 되지. 중부에 있는 우리 허난도 할 거야. 그러고 거기 걔네들 돼. 그래서 지금 중국에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직 목숨이 살아있는 자동차 회사가 약 170개 정도 됩니다. 와. 이게 원래 네. 21세기 처음 들어갈 무렵에는요. 500개에서 700개 사이였어요. 줄어들어서 170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중국 안에서 싱크탱크에 네. 있는 브레인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마진은 계속 박해지고 네. 잘 팔던 놈도 파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한 자동차 한 대당 원가는 올라가고 그럼 경쟁력이 상실되고 팔기는 많이 파는데 마진은 별로 없고 그리고 외국한테는 저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가져 이런 비난만 듣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 돌리든 못 돌리든 돌아가고 있는 자동차 공장은 문 닫을 거냐. 그럴 순 없죠. 그럴 수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막 유지가 되고 큰 혁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젠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해서 새로 내온 대안이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신질 생산력이에요. 신질. 예, 새로운 네. 질적 생산력이라는 겁니다. 오. 그럼 여태까지 해온 건 네가 100만 대 만들어? 나도 50만 대 만들어. 이게 이제 양적 생산력이라고 그렇죠. 본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너는 100만 대 팔아가지고 10,000원 벌지만 난 10만 대 팔아서 10만 원 벌 거야. 이 방식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팔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소리도 안 듣고. 근데 돈은 실제 더 맞은 돈은 더 벌고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가 왜 안 했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치면은 아까 보니까 기획회의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대표가 그러는 거죠. 이거 탁 내놓으면 우리 채널 볼 사람이 100만 명으로 늘어날 아이디어를 내일까지 5개씩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요구받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인 네.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좋은 줄 누가 모르냐. 그렇죠. 뭐 어떻게 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툴로 이제 등장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 잡아야 된다. 네. 과학기술 그건 말을 안 하겠네. 과학기술 그 하이테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겠잖아요. 네. 지금 와서 한다고 될 값이요? 네.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데 이때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딥시크가 나타난 거죠. 아, 그게 2024년이었나요? 그랬을 것 같죠? 네.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딱 미국에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가지고 만든 AI, LLM 모델에 그 부응하는 그런 모델을 딱 내놨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전 세계 깜짝 놀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깜짝 놀란 게 100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깜짝 놀란 게 100만은 될 겁니다. 아,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첫째, 그런 회사가 있는지 오늘 얘기 듣고 처음 알았다. 네. 진짜요? 그렇죠. 네. 아니, 저희들도 그렇지. 뭐 언제 알았어요? 딥시크라는 회사가 있었는지? 네. 몰랐잖아요. 아주 조그만 회사니까. 예. 두 번째는 그러면 걔네들이 막 기술 개발하는 거 국가가 그럼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지원을 해줬냐? 지원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원해준 게 없어요. 그러면 기술 그러면 과학기술 그러면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 가서 공부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딥시크 안에. 딥시크 안에. 네. 전부 순국산이야. 네. 가지고 애들을 보니까 전부 새파란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 학생들. 네. 그러니까 뭐냐? 천재 소년들이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지원도 없고 미국 기술도 없는데 해낸 거예요. 전 세계의 천재 청소년을 100명 있다면 그중에 30-40명은 중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전 세계 천재 보유 제1국가, 1등 국가가 중국인 거죠.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썼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이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마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당 중요한 사람들, 뭐 국영기업체 사람들, 뭐 하여튼 그 소위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딥시크 사례 연구. 근데 말이 사례 연구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당, 시진핑 주석이 말씀하신 신질생성형 되잖아. 산 증거야. 미국 기술 없어도 되잖아. 돈 안 밀어줘도 되잖아. 필요한 건 뭐다? 인재. 그렇습니다. 완전히 생각하고 있던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줘서 딥시크라는 기업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양성이 돼서 그 훌륭한 인재, 사실 모수가 중국이 더 많잖아요. 네. 숫자가 많으니까. 네. 와, 근데 중국 정부가 놀란 게 100만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렇죠. 저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잘난 놈 별로 안 만나요. 왜냐하면 전 만나고 싶죠. 걔가 나를 안 만나줘요. 이제 박사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럴 날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제가 안 만나주는 날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 체제가 가두리 양식장 같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우선 사회적 신분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요거부터 재죠. 네. 그래야 존댓말할지 반말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고요. 근데 비슷하다 그러면 또 이 등수를 재요. 제일 잘 나가는 놈, 못 나가는 놈. 해서 동창회를 나가보면 잘 나가는 놈은 가운데 앉아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마구 술 퍼마시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잘 안 나가는 동창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겸손하게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말은 우리가 민주라고 하지만 우리 문화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원래 중국이라는 그 공산주의 혁명 당시에 계급이라는 거를 굉장히 따지는 그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평등 문화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같이 있던 동창이 잘난 사람이 생기면 태도가 안 바뀌어요. 속은 바뀌었겠죠. 그래도 겉으로는 옛날에 야 이철이 뭐 그랬으면 이철이가 장관님이 돼도 야 이철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옛과 다름이 없어요. 내가 전화하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 인물이 잘 되면 난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면 내 좋은 친구가 하나 없어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더 저 멀리 간 것 같아요. 멀리 가고 네, 뭐 네. 이제 그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냐면 내 주변에 잘난 친구가 있으면 다 같이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유 쟤는 뭐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삐죽들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잘 되면 에브리바디 다 해피인 거예요. 예,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막 잘 나가는 애 있으면 탁탁 월반 시킵니다. 네. 월반 팍팍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달인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갔는데 그 우열반 나누지 말라고요. 너무 이 차별을 해서 네.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소위 천재반, 우반을 만드는 건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중국 학교는 우열반이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걸 불평등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기잖아요. 제가 잘 되면 난 좋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가 보통 이제 천재소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반을 2-3번 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면 대학을 몇 살에 들어가냐면 15, 16살에 들어가요. 와. 그럼 이런 애들이 어딜 들어가냐면 북경대, 칭화대 같은 중국 안에서도 탑이지만 전 세계 랭킹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 또 이 천재반, 이 영재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픽업이 되면 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을 가게 되는데 5년이면 학위를 따요. 네. 그러면 학위를 따고 나면 20이네요? 네. 빠르면 20, 21에 학위 따고 나와요. 와. 아, 소름 돋았어요. 아. 그래서 네. 그 딥시크에서 그 AI 개발을 하던 그 우리 미디어의 어린 여성이라고 나왔던 러프리 같은 친구가 당시 27살. 그래서 그 샤오미에서 연봉 100몇십억 줄 테니까 오라고 스카우트에 네. 오퍼 놓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안 갔다가 그 다음인가에 갔어요. 갔어요? 갔습니다. 가자마자 막 엄청난 결과들을 빵빵 내서 천재는 천재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27살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아우 27살 어리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 아저씨들은 아 뭐 27살 어린 여자애를 어리에 피도한 말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로프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되는 이야기지만 만일에 그렇게 영재 코스를 밟아서 20살, 21살에 학위를 따고 27살이 됐으면 보통 대학 교수들 내는 논문을 한 20년, 30년치는 낸 사람이에요. 그걸 어린 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와.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바글바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또 투입돼서 그 친구들이 날밤 새가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과가 나왔으며 지금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해야 됩니다. 당연히 궁금해야 되죠.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게 곧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건데 알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인재전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그 인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뭘 개발하고 있고 뭐가 나올 것 같은지 이거야말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그 문화의 차이라는 게 좀 이제 예.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라고 하면 네. 뭐 일할 의욕도 없고 네. 막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최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바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예. 이제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네. 미국에 있을 때도 한 명이 잘 되면 예. 그 주변에 그 그룹들이 다 그 사람을 예. 밀어주면서 예. 뭐 누가 음식점을 냈는데 그 네. 옆에 예. 같은 음식점을 안 내더라고요. 네, 안 내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몰아주고 이게 다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예.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예. 한국은 사실은 내가 얘를 치고 올라가야지 예.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인 예. 거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 뭐 꼭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타이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교들도 네.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음식점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음식점에 오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옆자리가 이제 명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로 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친구가 옆에 와서 음식점을 또 낸다? 이건 죽일 놈이죠. 네. 이건 친구도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문화에서는 오히려 주인 쪽이 야, 이제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친구 자리도 알아봐주고 그래요. 맞아요. 그 대신에 경쟁을 하면 서로 나쁜 불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매운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손님들이 밥 못 먹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갈 만한 게 그럼 이제 원래 이 성공한 음식점을 하는 주인장은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마 요런 거를 원할 텐데.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친구한테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본인 투자도 해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약간 넓어지면서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이렇게 모이면 그 동네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차이나타운 같은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의 또 과학 인재들은 네. 또 엄청난 보상도 받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보면은 예. 이제 난 여기서 신문물을 배우고 가서 예. 중국에 다시 고국으로 가서 창업을 할 네. 거야 라는 예.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또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들은 이 애국심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좀 엄청난 경제적 보상 때문에 그거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라고 보세요. 예, 어떤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그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선 애국심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애국심이 있듯이 그들도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럼 애국심만 가지고 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중국으로 가서 창업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창업하기가 쉽고. 네. 창업하기가 쉬워요. 창업 자체가 쉬워요. 그리고 둘째로 거기서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고 지원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척박한 환경이지만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할 거야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우리 중국을 사랑해. 그런데 보니까 아니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보니까 중국에 가면 훨씬 창업도 편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투자 받기도 좋고 좋은 인력들도 쉽게 구하고 why not? 이러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사회주의인데 네. 뭔가 자본주의적인 성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고 사실 근데 이게 제한은 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강력하게 자본 통제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또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네.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자본주의적인 중국의 특성
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제 생각에 그 자본주의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그때 당시 현재 있는 현상을 자본주의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증거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슨 사회주의 국가라고 나라 이름을 짓는 데는 있어도 무슨 자본주의 국가라고 나라 이름을 짓는 데는 없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러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산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선생님이 네. 공산주의는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신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그들은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르죠. 이거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쓰는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 중국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그 옛날에 얘기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많이 달라요. 첫째로 그 경제 체제를 말씀드리면 네. 원래 공산주의는 공유 경제죠.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동작하고 예. 다 같이 나눠서 먹고. 예, 그러니까 예.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소비하자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필요한 만큼 내가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는 소위 공유제 경제와 이 사유제 경제, 네. 개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 두 가지 경제 체제가 함께 돌아가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기보다는 같이 돌아가는, 저는 병진 체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체계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의미를 부여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두 가지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이라는 네.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길지만 네. 중국어로는 량거부동약 라고 하는 네. 그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공유제 경제는 공유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 절대 동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네.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사유제 경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똑같네요. 공유제와 사유제는 그러니까 절대 두 개가 없어지지 같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공산당 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노선 투쟁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럼 한쪽에서는 우리 공산당인데 우리가 공유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 사유제, 주자파, 뭐 이런 얘기 공격도 하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사유제를 도입해야 된다. 사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유주의 경제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둘 다 수용한다. 공유제와 사유제를 둘 다 수용한다예요. 그러니까 절대 동요해서 안 될 거는 동의하지 하나가 마라. 없어진다는 얘기는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소위 국진민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국영기업, 국가자본주의는 앞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민간 경제라든가 사유제 경제는 이제 뭐 다 없애고 옛날에 그 모택동식 공산당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일당이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근데 또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제한 조치들이 막 막 횡행하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이제 중국 마누스라는 이제 스타트업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이제 정부가 안 돼. 해가지고 오히려 그 마누스 공동 창업자들 출국 제한 조치 걸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 인재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이렇게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버리면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이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누스를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마누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중국이 벌어오는 건데 네. 그걸 왜 막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과 첨예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인을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국 쪽에 공개하도록 미국이 그런 기술을 손에 넣게 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너희 같은 브레인은 외국으로 유출시킬 수가 없어.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딥시크 멤버들 있잖아요. 네. 출국 못합니다. 그렇죠. 국가 전략 자산으로.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말씀 잘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항저우 지금 절강성과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딥시크 가보고 싶고 딥시크 경영진들 만나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절강성 정부대 얘기를 해봤더니 그 중국의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장관급들 네. 있죠. 장관급 위에 총리급 있고 그 총리급 위에 당의 최고 지도자에 해당되는 7인 상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무위원회, 7인 상무위원회. 예. 그게 중국 권력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관급 이하는 딥시크를 방문을 못하게 돼 있다. 방문 요청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 얼마 되지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이 지금 연구 개발에 지금 밤새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장관입네 성장입네 해가면서 거기 자꾸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커피나 마시고 앉았고 안 된다. 완전 방문 불어. 철통 방어를 치면서. 네, 방문 불어. 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못 맞는데요. 그 해외에 뭔가 뭐 기업들이 가고 뭐 방문 견학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딥시크가 내가 누구누구가 만나고 싶네요. 그런 건 되죠. 그런 건. 그렇죠. 예. 내가 만나는 건 되지만. 딥시크가 만난다는 건 그건 20몇 뭐였지? 살짜리 이게 만나는 건 그렇죠. 되지만. 예. 그런데 넌 누구세요? 저는 유튜버인데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거죠. 안 돼요. 안 돼. 예. 그다음 요즘 휴머노이드로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가서 만나자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메일 오죠. 만나자는 있죠. 팩스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과학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린 인재들이 그렇죠. 그 어렸을 때부터 해온 이 천재적인 인재들이 진짜 과학 기술에만 집중해서 이 나라의 전략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죠. 저는 누가 만나자고 하는 걸 하면 기쁜 마음이 드는 걸 보니 확실히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와, 진짜 인재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제가 좀 덧붙인다면요. 지금 이 과학기술 경쟁이라는 게 지금 얼마만큼 무게를 가지고 또 중국이 노력을 해가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마치 요번 토요일에는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런 흥미 위주로 지금 중국에서 좀 똑똑한 애들이 천재 소년들이 뭘 좀 한 다음에 이런 흥미 위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사이드를 돌려서 봐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 친구들은 사실 대치동만 가봐도 의대 전문반에만 바글바글하고 진짜 의치 한약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AI가 나오고 엄마들한테 물어봐도 AI고 나발이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은 의대가 최고잖아. 라는 답변만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이 친구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머리 좋은 이 친구들을. 그럼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그럼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각자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아시고 네. 그때 판단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임팩트가 있었어. 야, 우리 어떻게 되지?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중국이 그래서 다음 달 되면 무슨 기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무슨 기술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중국은 뭐 비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밀로 안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린 몰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의뢰하시는 말씀은 아무렴은 미국만 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즘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도 이제 이걸 반론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피지컬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피지컬 로봇에 들어가는 머리는 미국에서 오는 거 아니냐. 중국은 이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을 또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중국이 이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뭐가 되든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좀 무시한다고 할까 하는 건데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중국이라는 전체 국가 전체의 인터넷에 공급이 되고 유통이 되는 데이터 양이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감소돼 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뭐 정보보안법도 생기지 간첩법도 생기지 뭐가 많이 생기니까 네네. 공개를 해놓으면 하여튼 뭔가 유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긁어 부스럼 만들으니 아예 공개 안 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해요. 많은 부분 공개 안 하고 오히려 공개됐던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 정보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서방 세계에서 넘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뭘 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020년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중국 국가의 산업 경제 체제에 소위 생산 요소라는 거를 정의하고 관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노동. 토지, 노동, 자본? 맞습니다. 맞아요. 토지, 네. 노동, 자본, 기술. 이거를 소위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 이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2020년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국가 산업 경제의 핵심 생산 요소의 하나로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인가에 국가 데이터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국장님은 우리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2025년까지 중국 한 너댓 개 성에 데이터 교환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교환소? 네, 데이터 교환소. 그럼 이 데이터 교환소는 뭐 하는 거냐? 자꾸 데이터를 감추고 공개를 안 하니까 가서 데이터 가져와. 그래서 교환소에 갖다 놓고 이거를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6년, 그러니까 2025년, 26년이 되면서 이 산업 표준을 수정하기 시작하고 새로 작성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다 모으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품질 데이터, 네. 또는 나사못 조이는 데이터, 그렇죠. 뭐 여기 무슨 물건을 언제 샀다, 뭐 이런 데이터까지 다 모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부에서 다 수집을 해요. 다 수집을 합니다. 네. 근데 수집을 하려고 나서 보니까 저희는 데이터 없는데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다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데이터 자산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 그게 데이터 뭐냐면, 자산? 네.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런 페이퍼 컵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일 몇 개를 생산했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있겠죠. 네. 데이터국에서 와가지고, 너희 그 데이터 그거 참 좋은 데이터야.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네? 제가요? 이게요? 응, 맞아. 잘 모르겠는데, 네가 잘 모르는구나. 가져와봐. 너희 회사의 이 페이퍼컵 생산 데이터는 100억의 자산이 있는 데이터야. 갑자기요? 갑자기? 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가지고 저 은행이나 금융회사 가면 이거 담보로 잡아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ABS 유동화증권을 만들면 현금이 막 들어와.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 거구나. 해준 겁니다. 네, 네. 해줬어요. 이미 실행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게 만약 상장사 같으면 그 인정받은 날로 갑자기 회사 대차 대조표에 자산 가치가 팍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네. 데이터 만들고 데이터 내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형님, 저는 정말 데이터 못 내놓겠습니다. 왜? 말 못할 비밀도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부끄러운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저 정말 못 드려요. 네. 오케이. 컴온. 데이터 분석 가공 전문 회사. 이 친구가 네가 걱정하는 거 다 지우고 빼고 가공해서 줄 거야. 네. 그러니까 네 그 내용 안 봐. 깜깜이야. 오케이? 안심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하냐? AI 시대가 오잖아요. AI를 하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요? 기업들. 네. 아니, 기업들 지금 오늘 한 푼 한 푼 돈 버는데 지금 바쁜 기업한테 21세기 후반에 가면 AI가 이렇게 될 테니까 네가 이 데이터를, 이러면 이 회사들이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렇죠. 이 회사들은 당장 돈 되는 거, 네. 당장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를 이제 정부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네. 그 다음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누가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따라하고 있던데. 네. 이렇게,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자율주행을 학습시켜야 돼. 그럼 길거리 나가서 이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돌아다니게 놔둬도 돼요? 예를 들어 가나다 주식회사가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을 시킬까 하니 서울 시내에서 한 달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거 하라고 그럴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학습을 하죠? 가상세계에서? 가상세계에서 하는 방법론이 그래서 먼저 하죠. 네. 근데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하게 해주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학습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드론이에요. 또는 무슨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게, 학습을 해야 되는 공간이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 라인이 필요하다. 그럼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너 학습시키라고 자동차 라인을 비워주나요? 아니죠. 안 비워주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런 학습 장소를 여기저기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뭐가 필요해? 네. 병원 여기 병원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와서 해봐. 집, 거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남방향, 북방향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해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실제로 로봇이 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네. 조그만 회사들은 그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부동산 값이 회사 값보다 비쌀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한쪽으로는 이렇게 국가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클린징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나 AI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학습 장소를 만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가 학습을 하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 이거를 종이컵을 들고 마시고 하는 작업을 휴머노이드한테 가르치려면 누군가 사람이 이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옷을 갠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옷 개는 거하고 세탁소에서 평생 동안 일한 아줌마가 옷을 개는 솜씨하고 이건 수준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AI 학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초보자한테 학습을 맡기는 거하고 내가 평생 옷만 겠습니다. 기네스 기록 보유자. 이런 사람이 옷 개면서 가르치는 거하고 네. 그 수준 차가 나겠죠? 네. 그럼 이 사람 어디서 구해요? 이 사람 봉급은 누가 줘요? 그 기업에서 주지 않을까요? 학습해야 되는 로봇 기업? 그러면 네. 삼성, SK 아니면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그 돈을 그럼 어디서 줘요?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국 정부가 구해다가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만드는구나. 봉급을 줍니다. 그리고 기업은 와서 네. 며칠 배우실 거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와, 차원이 다르네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예.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많이 바깥으로 알려진 거고 안 알려진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는 너무 여기까지만 모른다. 봐도 어째 우리는 여기까지 못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로봇 직원들, 제 기업 직원들 만나보면 예. 이거 사실 데이터 얘기만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죠. 네. 근데 중국은 그래서 이 공업 표준을 아예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표준을. 그 공업 표준을 바꾸는 이유가 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예요. 아, 그래요? 네. 참 모르네요. 참 몰랐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아무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죠. 그 이런- 세계의 이런- 공장 그렇죠. 약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한중과학기술산업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 목적은 네. 중국에서 과학기술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한국에 알리고 네. 그다음 또 이 두 나라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좀 교류를 해서 요즘은 중국 쪽에서 잘 안 만나줘요. 아까 그 딥시크. 예. 아, 또 한국 예. 쪽 만나면 그러니까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뼈 때린다. 솔직히 아프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청 같은 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얘기는 하지만 한국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미 관심이 없어요. 관심에.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야 이제 교류도 되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 기술 네.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와, 한중과학기술연구회. 예. 맞죠? 박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예.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예.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노력을 이제 그 힘이 닿는 한 할 생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근데 박사님 예전에 이제 삼성 SDS에도 계셨고 중국 네. 법인에 네. 또 TCL에도 네. 아예 중국 기업에도 또 네.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과 한국 양국의 이제 IT 회사들의 인재, 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뭔가 성향이나 예. 뭐 어떤 뭐 생각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이는 네. 매우 크죠. 매우 큽니다. 예. 우선 그 기업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는 중국 문화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다 보니까 보통 격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격의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중국 회사에서는 여기 회장님 계시면 중국 회사에서는 회장님 커피 드실래요? 뭐 이렇게 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무슨 뭐 재벌 기업 회장님 앉아 계시면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거 그냥 네. 커피 뭐 이렇게 주눅 들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점심 먹을 때 점심시간 밥 먹으러 나왔는데 회장님 같이 가실래요? 뭐 이래도 되는 거고 이런 격이 없는 문화 일단.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미엔즈라고 해서 체면을 중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일단 조직 바깥으로는 네. 조직 내부에 나쁜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네, 밖에 나가서 절대로 대외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 안에서는 네.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면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제가 그 TCL의 그 그룹 임원 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거기 우리로 치면 이제 기획실장 내지는 비서실장, 그룹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지금 우리 현황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매출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막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그룹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말 뼈를 때리더군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회사는 절대 저렇게까지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거 책임지고 있는 임원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거 뭐 지금 우리한테 큰 어려움을 두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담당 임원하고는 이제 척지는 거죠. 이거 뭐 원수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보자로 이어질 때 안 그래요. 그 당사자가 맞아 뭐 이렇게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모든 문제를 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뼈 때리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논의를 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찾음에 있어서 그 상상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상력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얼토당토하는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것마저도 격이 없는 거의 연장선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아이디어를 계속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원회의에서. 거꾸로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아웃 오브 박스 쪽을 더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티피컬한 그 답안은 뭐 그것이 답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진다는 그런 확신은 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거다. 이런 거일수록 남들이 생각 못할 거고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아하는 듯 하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와, 오늘 박사님 덕분에 정말 중국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진짜 네. 많이 알고 객관적으로 이 AI 시대의 흐름을 중국이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한 차례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성과급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 뭐 세세한 내용,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근데 한 가지는 있죠.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내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엔지니어로서 월급쟁이로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뒷걸음질로 쥐를 잡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게 만일에 이런 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통 엔지니어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날도 가끔 있다라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들 모르시겠지만 20세기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전자교환기라는 걸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교환기요? 예, 그러니까 그 통신사에서 쓰는 교환기를 그 전에는 기계식 교환기를 쓰다가 이제 전자교환기로 바꾸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다른 미국과 유럽의 통신회사들을 뒤쫓아서 국산 전전자 교환기 개발 사업을 합니다. 국책 사업으로.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는데 그럼 그것을 개발한 곳이 에트리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소였는데 원래 그 법에 따라서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 발명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몇 %인가의 로열티를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열티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막 연구원 한 사람이 수십억 내지는 심지어 100억이 넘는 돈을 거의 어쩌면 매년 받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어디 네가 잘나서 한 거냐. 이건 나라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결과적으로 그거 다 깎았어요. 그 돈을 법대로 못 준 거네요. 그러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안 줬어요. 그러면 그럼 그런 개발 뭐하러 못마땅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그때 20세기 당시에 뭐 몇십억, 100억이면은 지금 뭐 한 1000억 정도의 임팩트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돈을 매년 벌어. 왜냐?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성공을 했더니 그렇게 됐어. 라는 사례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들이 의대를 안 보내고 다 공대를 보냈겠죠. 확실한 보상이 있으니까. 이거 뭐 꼭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터트리면 이건 뭐 대박 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너무 일을 단기간 내지는 작은 스코프로 보지 말고 좀 큰 눈으로 봤을 때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큰 돈, 목돈을 그거 뭐 매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국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의대 안 가고 공대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라 돈 안 쓰고. 그렇죠. 얼마나 땡큐예요. 그러니까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갖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근데 이때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좀 세게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저는 뭐 예상했던 그대로라서 사실 그렇게 뭐 특이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뭐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뭐 미중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무력 뭐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깨갱하는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그 중국 공산당이 진지하게 양안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요. 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저의 생각이 그 주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 장면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을 쭉 그 복기를 해보면 사실 상당히 예상되는 바였거든요. 그냥 그 앞쪽을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네. 얘기고요. 요 장면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통일할 것이냐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힘을 쫙 뺐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까지 벌려서 지금 코가 깨졌고 일본이나 이런 데서 중국을 대비한 그 전력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네. 아직 제대로 수준에 복구하지 못했고 미국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은 이때가 아니라면 언제 한다는 거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요. 네, 이런 네.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이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평화통일 내지는 통일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일인데 이게 그 대만 국민당 당대표인 정리원 당대표가 시진핑 주석과 그 소위 당대표 간 협의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명분이 생긴 겁니다. 대만 국민들도 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화 통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상을 해보자는 거는. 네. 예. 그러니까 협상한다. 그러면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 국민당이 그 대만의 총통 선거가 2028년이에요. 네. 내후년인데 네, 내후년. 실질적으로 그 총통 선거 운동은 내년 하반기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대만 국민들의 여론이 막 이제 그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양쪽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평화 통일할 수 있으면 땡큐고 네. 평화 통일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무력 충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위해서 지금 25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원래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이번 5월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항복을 하고 나한테 어떤 걸 진상할지 그 진상품 리스트를 보여야 될 거야라고 작년에 생각했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관세를 제대로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중국은 이미 이제 사전 준비가 다 돼서 얼씨구 해볼 테면 해보쇼. 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지금 코는 깨졌는데 이란 전쟁 마무리를 하려도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되겠고 그렇죠. 아니 뭐 콩 사달라 비행기 사달라 뭐 아쉬운 소리 할 건 많은데 네. 뭐 카드가 없잖아요. 이때 지금 중국이 요구한 게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해라. 네. 라는 게 이제 지금 중국 측의 요구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죠. 그렇죠. 네. 근데 돌아와서 지금 하는 소리를 보면 어쩐지 대만 독립은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9월에 네. 이제 다시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베센트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9월 정상회담에서까지
중국이 과연 약속을 지키는지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비행기 제대로 사는지, 네. 콩 제대로 콩 사는지, 사는지. 뭐 이런 얘기가 네. 관건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중국이 뭐 가만히 있는데 그거 다 사줄 것 같았으면 벌써 사줬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요구사항이 그러면 트럼프 당신도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죠. 네. 실행해 줘야지. 그래야 나도 뭐 비행기를 사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전까지 대만 또는 양안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라라는 입장을 지금 중국 공산당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즘 일본이 다시 중국과 관계 회복에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죠. 네. 미국이 안 나서면 일본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는 기류의 흐름이 또 느껴지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일본 수상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양 빠지게 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태를 보는 것이고. 굉장히 세게 말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느냐 주먹으로 하느냐의 그 결정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그 중국에서 보도된 뉴스 중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중국의 그 교통 인프라 계획을 다시 그 보도를 했어요. 네. 교통 인프라 계획이요. 예. 중국이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인프라로는 교통망을 이제 정비를 합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내륙 운하를 이제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인프라는 그 교통수단 간 그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공항, 철도, 고속도로, 수운, 운하 선박 운항을 이제 종합터미널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서로 바꿔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방에 만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거기에 또 굳이 한마디를 했죠. 그 대만까지 지하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리가 100km가 넘는데 이미 100km 정도는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된다. 또 살짝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또 지금 북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국방위원장. 그런 갑자기 헷갈려. 하여튼 뭐 이름이 매달 바뀌니까요. 만났잖아요. 그 북한은 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비슷한 일이 1999년에 이 장쩌민 주석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장쩌민 주석이 그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국가들을 삥 돌면서 국경 분쟁을 모두 그 정리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국경 분쟁이 있던 것도 중국이 그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국경 분쟁이 있던 것, 주로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엇갈렸던 건데 그것도 다 북한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던 것도 인도한테 다 양보를 해주면서 굳혔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후방을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구나. 중요한 걸 위해서 잔챙이들은 다 안정화시켜 놓는. 만일에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군사적으로 가장 주변 국가 중에서 유대를 공고히 해놔야 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 러시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어쩌면 인도. 이 정도죠. 그래서 북한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데다 보니 북한과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 놔야 되죠.
중국은 차근차근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네.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예. 이제 뭐 말들이 또 많잖아요. 뭐 미국은 지금 뭐 이란 전쟁도 버거워하고 있다. 근데 또 중국은 이제 실전 경험이 뭐 이제 몇십 년 동안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그건 말할 나위도 없이 미국의 미국이- 군사력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근데 대만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팔 뻗치면 닿는 거리에서 전쟁을 하는 거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나 5,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5,000마일인가 9,000마일인가를 네.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모든 전력을 중국과의 전선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국지전으로 일어난다는 전제로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군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육군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만에 육군을 보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군 함정들 이제 네, 그러니까 하고 있던. 네.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은 긴 리치로 두들겨 패는 일은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서 상대의 목을 따는 일은 육군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상병력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상병력으로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선 얼마든지 오너라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안전쟁의 관건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륙에 성공하느냐, 그래서 교두보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라고 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륙 전에 다 물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럴 정도의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규모가 될 것이며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준다는 전제가 만약 성립한다면 과연 그 어느 나라가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겠느냐. 그래서 외국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만이 저항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스텝을 밟고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평화 통일. 네.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무력으로 가는데 지금 네.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네. 근데 진짜 평화 통일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것이 네. 정리원이라는 사람이 네. 등장하면서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는데 이란 전쟁 뭐 그 베네수엘라 추출부터 시작해서 또 예. 이 드론 기술이 예. 엄청나게 지금 전쟁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거 드론이나 이제 로봇이 또 예. 중국이 강하니까 네. 중국은 그 보안을 위해서도 예. 이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요. 그뿐만이 네.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륙 교통 인프라 만들고, 그리고 소위 저공경제라는 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전시 체제를 대비한 것으로도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그렇죠.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수상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수상. 그러니까 배 위에 소형 SMR 네. 원자로 2개를 올려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럼 요게 이제 만일에 어디가 이제 발전소가 파괴돼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럼 배가 거기 가가지고 접안을 해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도시까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운송하는 교통. 내륙수로. 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은 배 위가 아니고 네. 배 아래에
원자로를 배 아래에 하는 것을 개발했고, 이건 몇 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새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있습니다. 뭐예요? 육상 이동식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육상에 있는데 이동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대형 컨테이너 같은 생긴 데에 그 SMR 원자를 올려서 발전을 하는 아. 소형 원자력 발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제 어디든지 네. 뭐 전력이 끊겨도 하는 거죠. 그냥 가서 날아가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물류는 저공 경제라고 해서 지금 개발해 놓고 있는 드론이 이제 가면서 할 거고. 그다음 그 식량이니 뭐 이런 거 공급망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아. 전략 비축국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네. 지금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비축해 놨다고 그러거든요. 무섭다. 아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매일 소리를 높여서 다녀도, 들어주질 않아요. 위기감을 못 예, 느끼는. 예,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 인프라를 네. 재구축하는 게 결국에는 전시 체제를 대비하는 모든 활동으로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확실히. 예. 와, 거기에다가, 네. 얼마 전부터는, 사실 얼마 전도 아니에요. 벌써 2, 3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건데, 소위 그 홍색 그리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색 그리드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행정기구의 최말단, 최말단 조직. 농촌 같으면 촌, 예. 그 도시 같으면 동, 이런 데에 그 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통반장 같은 거죠. 반상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달쯤 전인 것 같은데,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 어지간한 일은 그 선에서 처리하고 위로 자꾸 올려서 어르신 피곤하게 하지 마라.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치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맨 말단 조직이. 그래서 외부와 차단이 돼도 알아서.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을 보면 이게 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조각 그림들이 워낙에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다 보니 이건 전략적으로 크게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인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첨단 무기, 뭐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옆 나라인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거는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거를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얻는 중국에 대한 정보의 양이 너무 적고 너무 일부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몇 가지 분야에만 국한돼 있어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말하자면 지정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다음 과학기술, 지금 오늘 차이나 투데이 무슨 일이 나오는지 우리 꼭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자, 오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종종 나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